자, 요즘 중국인들의 K부동산 싹쓸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남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 국가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즘 무언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도입하고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일단 화면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왼쪽은 유승진 씨, 그러니까 접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중국인 A씨, 가상으로 만들어진 중국인 A씨인데 자, 가상의 상황입니다. 여기 집을 구매하고 싶은 두 사람입니다. 먼저 저 케이스, 대한민국 국적의 유승진 씨는 전세 만료가 한 달 전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무리하게 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아니 뭐 이제는 결혼을 하게도 될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좀 나는 집을 좀 구매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또 한 명은 외국인 유학생 자녀 동반 부모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A씨라고 합니다. 근데 매입 자금은 없지만 아니 임대 수익을 통해서 좀 생활비에 보태보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김광석 교수님. 네. 왼쪽에 있는 유승진 씨 저와 오른쪽에 있는 중국인 A씨 중에 누가 집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못 사시겠네요. 아, 중국인 네. A씨가 사실 수 있겠다라고 먼저 진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지금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 627 대책이죠. 이 627 대책의 또 핵심이 네. 6억 원 미만으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7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는 그냥 불가능한 거죠. 저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중국인은 되느냐? 가능한 거죠. 외국인은 집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대폭 강화된 수도권 대출 규제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첫 번째, 집값 소득 상관없이 주담대는 한도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7억 원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생애 최초 주담대 LTV 70%로 하향 조정했습니까? 대출 받기 더 어렵게 까다롭게 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안타깝게도 앵커님은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중국인에게는 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매매가 가능하게 되겠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저처럼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 급한데 집이 필요한데 아니 저 같은 실수요자는 뭐 그러면 집 구매를 못 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저 중국인 A 씨는 집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말 그대로 역차별 아닙니까? 사실 역차별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역차별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요. 저 중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에 와서 대출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국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근데 내국인의 경우에는 해외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아니라 국내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국내은행 규제하니까 우린 대출 못 받는 거고 중국인은 자기 본토에서 중국은행이 저 아까 중국인 A씨한테 네. 야 한국에서 집 살려고 그래? 그럼 안 돼.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 규제를 내놨으니까 대출 만약에 이용하면 6개월 내 전입금을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리고 대출 한도 6억 원까지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대출 받아서 와서 네.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어딘가에서 때문에 대출 받아와서. 맞아요. 네. 중국에서 대출 받아와서. 그래서 제가 역차별이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국내 은행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중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돈을 끌어와서 국내에서 집을 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또 이게 뭐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뭐 규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사고 또 갖고 있는지 저희가 팩트 체크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란 기자. 그 외국인들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른바 노른자 땅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좀 집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 자,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최근 들어서 이 강남 쪽에 구매가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일단 통계로만 보자면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외국인을 국적별로 봤더니 중국인이 50%가 넘어요. 5만 6천 채. 그러니까 중국인이 많이 사는 건 맞죠. 네. 그리고 주로 어디를 사냐라고 봤더니 경기도가 한 40%, 네. 그리고 서울이 한 24%니까 수도권을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수도권 가운데 기존에는 좀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샀다면 네. 최근 들어서 강남 매수세가 좀 늘고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강남의 노른자 땅을 사는 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네. 일단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집을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은 집값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거래가보다 3억이 비싸다라고 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 반포자이 되게 유명하죠. 네. 이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 지난해 11월에 7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71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 한 달 지나서 한 달 만에 3억 원이 뛴 거죠. 한 사람을 봤더니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외국인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가격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 그럼 외국인들이 거래한 이 가격이 신고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서 또 신고가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그게 이제 시세가 돼 버리는 겁니다. 네. 거기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아. 그게 바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계속 시세를 올려버리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고종원 원장님. 네. 뭐 사실 뭐 우리도 손쉽게 못 사는 이 강남 땅을 그런 외국인, 특히 뭐 중국인들이 저렇게 척척 매입을 한다니까 사실 딱 봐도 좀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인 입장에서는 뭐 북한 문제나 이런 게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그렇죠. 굳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땅을 사겠다고 몰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중국인 투자자들과 이제 좀 상담도 하고 접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한 네다섯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가장 큰 목적은 역시 거주용보다는 투자 목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인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한국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과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특히 그 미국 같은 데도 이제 LA나 뉴욕을 좀 매입했었거든요. 그렇죠. 본래 중국인들이 투자는 홍콩이었어요. 싱가포르하고. 근데 홍콩은 이제 기속이 되고 나서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요. 싱가포르는 그냥 집값이 우리나라 같으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뭐 고급 아파트는 평당 5억씩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도쿄로 돌리고 서울로 돌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나 자금 출처 문제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미성년자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제일 두려운 게 국세청이잖아요. 세금. 왜냐하면 증여라든지 자금 출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면 여기에 따른 또 정력 상속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사는 두 번째 목적은 보니까 이제 자금 출처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절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절세. 예, 이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자녀 이름으로 많이 사요. 이 얘기는 결국은 자녀에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가지고 예. 증여나 상속했을 때보다 한국이 자금 출처나 이런 데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이런 면이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뭐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국방이나 안보나 군사적인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해도에 보면은 뭐 경렬기도라고 있거든요. 예. 이런 데 땅을 산다든지 또 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평택 주변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된 걸 보면 이거는 뭐 군사 안보 여러 가지 공공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팩트 체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팩트 체크는요, 이 얘기입니다. 본인 직장 위치 등을 고려를 해서 일단 제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렵게 전셋집을 제가 좀 이제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 중개업자의 집주인 명의를 한번 제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뜻밖의 말을 들은 거예요. 집주인이 8살 중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요. 네. 아니 8살 중국인이 부동산 매입했다. 아니 이게 가능해요? 8살이 아니라 5살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가능하다 답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매입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소득 상관없고요. 자산 규모, 부채 규모 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거기에 사실은 몇 채를 사도 됩니다. 실제 그럼 몇 채를 사도 된다라는 것은 이 8살 아이가, 네. 5살 아이가 어떻게 재산이 있겠습니까? 부모 돈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절세, 혹은 상속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네. 외국인의 절세나 상속이나 여러 가지 편법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중국 국적 8세 아동의 명의로 실제 등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 그건 사실이고요. 그다음 용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서울 네. 오겠습니다. 용산에도요. 한 아파트가 미국 국적의 17살 이 오. 청소년이 자그마치 27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현금이 일시불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일시불이요? 또 우리 어린이 본인은 당연히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 분명 부모의 돈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성인 보호자의 돈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도와주는 부동산 제도인 거예요. 한국 부동산 제도가. 그러니까 편법, 증여, 뭐 차명 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투기성 매입,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의 한계가 현재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저 8살 중국인 아이가 무슨 어마어마한 영재여서 뭔가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 6살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갑자기 20억 부자가 됐다라면 몰라도 네. 상식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고종환 원장님. 네. 그러면 저렇게 8살밖에 안 되는 외국인 미성년자가 이런 우리나라의 고가의 집을 매입하는데 이거 좀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네, 현재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자유화되어 있잖아요. 예. 세상에서 이제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김광석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최근에 또 한 사례는 이제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 120억짜리를 네. 33살 먹은 청년이죠. 우리 같으면 20, 30대 영끌이잖아요. 우리는 영끌한다는 것은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고 앞서 제가 좀 자녀들에게 전혀 상속 목적이 크다. 그리고 자국에서 했을 때보다도 자금 출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금융 규제도 안 받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앞서 이제 고란 기자께서는 뭐 크다랗게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역차별이다 이제 그런 뭐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저는 굉장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8살짜리가 산다면 우선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선 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8살짜리가 이 집을 사게 되면 국세청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증여세는 10%에서 50% 정도 되니까 특히 비싼 주택을 산다 그러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정도 좀 불안하고 해서 그런지 자식들에게 이민이나 이주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세도 되고 자금 출처 조사도 받지 않고 또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걸 대한민국 수도 서울 특히 수도권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취득세를 좀 그러니까 허가제를 도입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취득세를 뉴질랜드처럼 60% 부과한다든지 네.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팩트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8살 중국인 아이 명의로 등록된 집인데 이렇게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실질적 소유주는 아이 엄마 중국 국적 A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에 어쩌다가 좀 집을 사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 마련이 쉬워서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가상 상황이지만 이게 얼마나 쉽길래 돈 마련이 쉬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네, 그렇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국 같은 데는 대출 규제가 우리나라처럼 뭐 LTV 아까 뭐 생초자가 80에서 70으로 줄었다는 우리 보통 70%거든요. 규제 지역에서
또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렇게 엄격한 나라가 드물다고 그럽니다. 중국은 이런 제도가 없고요. 100%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중국은행이 3군데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래 저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지정에서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본토에서 받는 게 많답니다. 그게 훨씬 더 수월하고 또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뭐 미성년자나 또 소득의 증빙 이런 거 없이도 한국의 부동산을 마구 사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고란 기자. 그런데 문제는 일부에서는 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게 사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니까 예. 자신 중국 내부의 자산을 해외로 이렇게 반출하는 게 쉽진 않아요. 중국 정부가 그걸 굉장히 이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가상자산 환치기 혹은 무역 대금을 위장 송금하는 방식. 가상화폐나 무역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년에 보니까요, 관세청에 적발됐는데 예. 외국인 61명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환치기 방식으로 840억 원 규모, 이걸 이제 송금만 하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서울 아파트 55채를 샀어요. 그럼 이들이 산 아파트 가격은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시세를 끌어올리겠죠. 예. 아울러서 이제 의류 등 수출 대금을 실제보다 과대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방향으로 돈을 빼돌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를 보자면 네. 그래서 갖고 온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 자체는 처벌이 안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 환치기나 무역대금 위장송금 이건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서만 처벌이 되는 건데요. 그 처벌 수위는 굉장히 약하죠.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진실 혹은 거짓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자, 이 얘기. 중국인은 대출 없이 100억 넘는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그럼 이게 진실입니까? 네, 진실이죠. 아, 그럼 이게 맞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이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이게 네. 그냥 대출 없이 100억 넘는 부동산 가격, 주택을 몇 채를 사든 주택 가격이 얼마짜리를 사든 다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비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관련된 사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네네. 하거든요. 자, 사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매수 자격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면은요, 중국인 A 씨의 친구 중국인 B 씨가 국내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공부를 병행 중인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나 좀 집 좀 사보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중국인 A 씨가 연결해준 공인중개사의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고란 기자, 그러면 그러니까 유학 비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얼마짜리 집을 사건, 몇 채를 사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유학 비자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사서 야 내가 이걸로 좀 월세 좀 받아봐야지 네. 라고 만약에 월세를 받는 순간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유학 비자 혹은 방문 동거 비자 아까 F1 비자 같은 거요. 예. 이런 거는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월세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 활동을 한 그렇죠. 거니까 요건 네. 불법이에요. 하지만 뭐 얼마짜리 집을 사건 몇 채를 사건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임대나 좀 나 월세를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유학 비자를 노리고 입국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학 비자, 네. 학생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럼 그 체류하는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뭐 해가지고 얼마의 생활비를 번다든가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2채를 매입하고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발생해요. 네. 그 임대 수익은 뭘까요? 우리 소득 계정에서 임대 수익이 사업 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 사업 소득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 사업 소득을 발생시킨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 소위 말하는 유학 비자 입국 자체가 잘못 적법하지 않은 것이고요. 거기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위반 혐의가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네. 그럼 검찰에 송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이게 외국인이 몇 채든 뭐 사든 제한이 없다라는 이런 사실이 어쩌면 이런 불법이나 탈법을 용인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뭐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워낙 논란들이 많아요. 좀 속도를 내서 더 짚어볼게요. 팩트체크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 사례입니다. 자, 임차인인 저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유승진 씨. 네. 집주인이 8살 중국인이다 이걸 듣고 이게 좀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러면 전세 대신에 좀 월세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 점을 좀 고려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인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 고종환 원장, 네. 외국인이 집을 사서 월세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게 탄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내국인 같은 데는 지금 국세청에서 거의 주소지도 돼 있고 또 여기에 뭐 임대를 된다면 신고도 의무가 돼 있거든.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주택자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그 등록증이라고 하는 등록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거주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네. 임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다주택자인지 그리고 어떤 자금으로 이걸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자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좀 전산 시스템 우리나라 국세청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고 예. 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불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뭐 나쁜 의문이 있지만 누락이 많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고란 기자 이렇게 뭐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걸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그러면 최근에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전세 사기까지 있다고. 네네. 사실 외국인 임대수 늘어나면서 전세 보증 사고를 냅니다. 외국인의 문제가 뭐냐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놓고.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예. 이 국내에 있으면야 채권 추심이나 아니면은 다 쫓아가서 잡은 거 네. 비교적 쉽잖아요. 근데 해외로 가버리면 이거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봤더니 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52건의 네.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 피해액이 12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절반가량 64억 원. 이거는 그냥 허그가 임차인한테 대의 변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그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 외국인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절반 정도를 자기들 돈으로 물어준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렇군요. 혈세가 외국인 집주인 사기에 그 뭔가 그 대위 변제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적절하게 좀 제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집 한 채 얘기를 좀 해봤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또 이제 우리 국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고종환 원장, 네. 용산 미군 기지의 주변 땅을 중국이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태원 땅을 2018년에 매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300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매입한 위치를 저도 좀 확인해 보니까 약간 놀라워요.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깝고 또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 미국 대사관과 거의 1km 이내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도가 좀 궁금했는데 우선 두 가지인데 이걸 이제 매입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아까 국가 안보나 군사상의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네. 추론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그런 의심이 좀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매입을 했던 시기가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 2018년, 19년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때 시기가 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용산은 많이 올랐잖아 우리가 강남 용산 네. 뭐 마용산 얘기하니까 지금은 거의 1,000억대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용도를 질문을 했음에도 언론사에서 예.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대사관 용도로 미국 대사관 옆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평택이나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사는 거와 네. 목적이 좀 어쩌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퀴즈입니다. 중국인들의 K부동산 싹쓸이, 그러니까 요즘 중국 큰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도 또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 매입 제한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한다는데 일단 고란 기자 혹시 정답을 아실까요? 뭐 실거주 의무화? 오, 외국인의 실거주. 네, 아,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네, 혹시 이게 정답입니까? 아, 정답은 가로하니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그 부동산 허가제를 네. 또 해외인의 소위 말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아까 용산 인근 땅 300억 매입했던 이 사태도 사실은 이게 안보적으로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밖에 뭐 시장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투기를 만들거나 예. 불법적인 일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다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호주에 한 2년 정도 살았었지만 네.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여러 지역들이 집값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니까 강하게 상승하는 그 주요 지역들을 보니까 외국인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이게 사실 매입세가 강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동산 규제 대책이 소위 말하면 가격을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오히려 그렇게 유도해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계속 매입하게 만든다면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 허가제를 도입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만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으로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워낙 뭐 역차별 논란부터 갖가지 논란들이 나오니까 정부도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자, 외국인 부동산의 쇼핑 실태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